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테마 28번 부동산 금융의 마지막 단원이죠.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프로젝트 금융이랑 PF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에서 이런 거 배우셨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증권이라고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부동산 증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증권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습니다. 지분증권 그리고 부채증권. 지분증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조리입니다. 신조리,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부채증권은 MA, MBS와 ABS가 있는데, 그러면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하고 리츠하고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요 세 가지는 다 지분 투자입니다. 지분증권 하시면 돼요. 이때 돈을 대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으면 직접 투자라 그래요.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전부 다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리츠는 돈 되는 놈 따로, 자산을 운용하는 놈 따로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간접 투자라 그럽니다. 근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뭐로 구분하냐면 투자자 숫자로 구분합니다. 투자자 수가 다수면 신디케이트고요, 소수면 조인트 벤처가 됩니다. 리츠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만은 상법상 주식 회사로만 설립이 돼요. 상법상 무조건 우리나라 리츠는 주식 회사로만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츠가 가장 소액이고요, 가장 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가락 세 개를 다 꺼내면서 신조리 하시면 되거든요. 뭐라고요? 신조리. 신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면 셋 다 지분입니다. 지분이면서 직접 투자 그러면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고요, 간접 투자 그러면 리츠가 됩니다. 다수 그러면 신디케이트, 소수 그러면 조인트 벤처, 제일 다수 그러면 리츠가 됩니다. 그래서 신조리의 공통점은요, 그러면 지분이고, 신조는 지분이면서 직접, 리는 간접, 신은 다수, 조는 소수, 리는 제일 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증권 세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가 있는데 셋 다 지분입니다. 셋 다 지분인데, 지분이면서 직접 투자요 그러면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고, 간접 투자요 그러면 이제 리츠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 다수 그러면 신디케이트, 소수 그러면 조인트 벤처, 제일 다수 그러면 리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또는 지분 증권의 종류 세 가지, 신조, 리를 구분하시고요. 신조는 지분이면서 직접, 리는 간접, 신은 다수, 조는 소수, 리는 제일 다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한 프로젝트 금융, 우리 흔히 PF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입니다. 자, PF 대출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저랑 간단하게 하나 내용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고 프로젝트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계는 돈을 빌려줄 때 일단 첫 번째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아니면 이렇게 물적 담보가 대상이 된다, 아니면 신용을 근거한다, 다 틀립니다. 이거 부동산 대출, 물적 담보 대출, 신용 대출이 아니라 오직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성. 또는 이런 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장래 발생할 또는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 그런 말이 뜨면 무조건 오가 됩니다. 그래서 PF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담보대출도 아니고 일반적인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오직 사업성만 우량하다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향후에 미래에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해 준다면 대출을 받는 그런 방식이 PF 대출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돈을 빌려줄 때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회사한테 빌려줘요. 그래서 회사 장부에는 부채가 뜹니까? 그러면 부채가 떠요, 당연히. 누구 장부에 부채가 안 뜨냐면 사업주한테 부채가 안 뜨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해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해금융은 돈을 아무리 많이 빌려도 회사 장부에 부채가 뜨지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뜬다? 이걸 부해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 장점입니까? 그럼 이거는 사업주 장점입니다. 절대로 금융기관 장점이 아니에요. PF 대출은 누구 장점이요? 그러면 사업주 장점. 요거 한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금융기관 장점이
아니다. 두 번째, 사업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산, 청산, 부도 뭐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내놔라 할 수 있는데 사업주한테 청구가 안 돼요. 부족한 돈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비소구 금융, 제한소구 금융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채권 회수가 곤란하게 돼요. 돈 떼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 때문에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X가 됩니다. 회사한테 빌려준 자금이 있을 건데 이 자금이 어떻게 관리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절대로 뭐 시공사가 직접 관리한다든지 임의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금 관리는요, 독립된 계좌로 관리가 됩니다 라고 하든지, 위탁 계좌로 관리가 됩니다 라고 하든지, 에스크로 계좌로 특별히 관리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금 관리고요.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인세 감면도 해줍니다.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요 표현 좀 기억하시고, PF 대출은 기본적으로 화살표시 위로 갑니다. PF 대출은 혹시 화살표시 위로니까 위험이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큰 편이고요. 오케이. 금리는 어때요? 그러면 금리 높은 편입니다. 사업 기간은 단계예요, 장기예요? 그러면 기간 길어요. 규모는 작은 편입니까? 큽니까? 그러면 규모는 큽니다. 그래서 화살표시 아래로 뜨면 다 틀린 말입니다. 위험도 크고 금리도 높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규모도 장기간 소요된다. 그럼 금융기관은 이렇게 위험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돈 빌려줄 때 처음부터 시행사나 시공사너네 이익은 나중에 지급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익을 후지급한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지급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니 이렇게 위험 부담을 하고도 PF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그나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너네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청구하는 이윤 또는 개발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나중에 가져가라고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나오냐면 시행사나 시공사의 개발 이익을 선지급받게끔 계약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개발 이익을 후지급하게끔 계약을 맺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절대로 회사가 아닙니다. 사업주 장부의 부채가 안 되는 게 부의금융이고요.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게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F 안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우리 PF는 이번 36개 시험은 하나 나올 거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PF는 당연히 이제 물적 담보나 신용도가 아니고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방식. 두 번째,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미래 발생할 이런 말이 뜨면 뒤에 뭐 어떤 말이 나와도 사업자 자체 자산을 담보한다. 다 맞습니다. 미래 발생할, 요 말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두 개 다 비소구 금융도 PF 대출에 대한 설명이 맞고 부의금융도 PF 대출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 또는 제한되는 걸 우리는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회사한테는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가 부실해지는 순간 채권 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라고 해야 되고요. 부의금융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부채 표시가 안 되냐면 사업주한테 부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부채 표시가 됩니다. 이거 누구 장점입니까? 그러면 사업주 장점이다 라고 해야지, 절대로 금융기관 장점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PF 자금 관리, 그러면 당연히 독립된 계정, 그러니까 위탁 계정, 에스크로 계정으로 관리가 됩니다. PF 대출은 위험도 크고 수익도 높은 방식입니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시행사 이익을 후지급한다. 이 표현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이익을 후지급한다. 이 표현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요. 여기 이제 PF의 주요 논점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회사 장부에는 부채도 뜨고 사업이 실패해도 회사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세 글자입니다.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고 사업주한테 상환 청구를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PF.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가기 전에 얘는 이제 앞에서 무슨 투자 방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지분 투자 방식이죠. 지분증권이고,
간접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는 제일 다수다 그랬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요 2번 3번은 보통 묶어서 같이 공부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가 직접.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오케이.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명목 회사입니다. 명목 회사. 그래서 얘는 지가 직접 자산 운용을 못하고 6글자입니다. 자산관리회사. 요거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입니다. 위탁하는 회사.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하면 되니까 자산관리 회사라는 표현이 등장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지가 자산 운용을 못하는 회사니까. 왜냐하면 얘는 상근 임직원을 둘 수도 없고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가 직접 자산 운용을 못하니까 자산관리회사 6글자 회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거다 하시면 됩니다. 잠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본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6월이 지났을 때 최저자본금이 있습니다. 근데 설립자본금은 시험에 설립이란 말이 뜨는데 최저자본금은 간혹 최저를 생략해버리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6개월이 지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저자본금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할 때 5억이에요. 인가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최저자본금 70억이고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설립할 때 3억입니다. 근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50억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본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험지에다가 57에 35 빵빵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거는 자기 설립, 요거는 자기 최저. 여기는 위탁 기업 구조조정 설립, 위탁 기업 구조조정 최저입니다. 57에 35 빵빵 00 이렇게 적어놓고 자본금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현물출자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현물출자가 안 됩니다. 설립 시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고 아까 70억 50억 했던 최저자본금 있죠. 최저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현물출자가 안 됩니까? 그러면 설립할 때는 현물출자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최저자본금 갖추었을 때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산 구성입니다. 자산 구성이 부동산하고 증권하고 현금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왔을 때 자산 구성이 몇 프로입니까? 하는 경우와 부동산 한 놈만 나왔을 때 자산 구성은 몇 프로입니까? 하는 경우인데 부동산, 증권, 현금이 다 나왔을 때는 80%를 구성해야 되고요. 부동산만으로 자산 구성을 70%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암기할 때 빅맥이 있고요. 감자 있어요. 프렌치 후라이. 콜라 얼마예요? 그러면 8,000원이에요. 근데 빅맥 단품은 얼마예요? 그러면 7,000원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트 메뉴가 나왔을 때 자산 구성과 단품이 나왔을 때 자산 구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증권, 현금 세 개 다 나오면 80, 부동산만 70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세트 메뉴 80, 부동산만 70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자기 관리였고 요거는 위탁이나 기업 구조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가면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무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력이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자격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가능하고요.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로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만 종사하면 됩니다. 자격증 2개, 학위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해당 분야에 5년,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배당을 얼마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경우가 있고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얼마인지 묻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을 공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자기 관리예요. 여기 위탁 관리고 여기 기업 구조 조정입니다. 배당은 자기 관리는 50이고요. 나머지 리츠들은 90씩 배당해야 됩니다. 물론 혹시 초과 배당, 더 배당하는 거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초과 배당은 가능합니다. 가능이라고만 기억하세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50씩인데 기업 구조 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 공모는 일반인들에게 청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0%씩 청약을 해야 되는데 기업 구조 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안 헤어질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니까 배당은 50, 90, 90 하시면 돼요. 배당이 뭐라고요? 50, 90, 90 하시면 되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그러면 50, 50 X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50, 50 X 하시면 되고요. 주식 공모는 30, 30 X 하시면 됩니다. 배당 50, 90, 90 초과 배당은 가능. 1인당 소유 한도는 50, 50 X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것은 30, 30 X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더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회계 처리는 어디 기준에 따릅니까? 라고 물으면 요거 금융위원회 회계 기준에 따릅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부동산학에서 금융위원회가 딱 두 번 등장하잖아요. LTV, DTI, DSR 요 세 개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원회 나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를 리츠라고 하는데 리츠의 회계 처리 이것도 금융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이요. 내부 통제 기준은 뭐냐면 상근 임 직원들이 지켜야 될 절차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자기관리 리츠하고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요 두 회사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자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만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한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내부에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자가 뭘 불렀다고요? 버스 내부에서.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내부 통제 기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한번 가볼게요.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제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하고요. 직원 오케이, 지점 오케이.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회사예요. 제가 직접 자산 운영 못하고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물을 위탁하며 직원 안 되고 지점도 안 돼요. 좀 더 가볼까요? 자 아까 자기관리 리츠만 실체가 있는 회사고 제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하고 직원 지점 다 돼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라서 둘 다 명목회사라서 제가 직접 자산 운용을 못하고 6글자입니다.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물을 위탁한다. 직원도 안 되고 지점도 안 돼요. 자본금은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57에 35 빵빵 이렇게 하기로 했죠. 시험지에 쓰는 게 좋아요. 자기관리는 설립 자본금이 5억이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70억이에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은 3억이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음 6개월이 지났을 때 50억입니다. 위에 건 설립자본금, 밑에 건 최저자본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불가능한데 최저자본금 갖춘 후에는 쌉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거든요. 보통 2배까지 가능한데 10배, 특별결이 있으면 10배까지도 돼요. 자산 구성은 세트 메뉴. 부동산, 증권, 현금 다 나오면 80% 이상, 부동산 단품으로 나오면 70%. 배당은 50, 90, 90 하시면 되고요. 초과 배당은 가능합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 50 X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 공모는 30, 30 하신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0, 90, 90, 50, 50 X, 30, 30 X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은 참고하시고 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렇게 자산 운용 전문 인력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은 2개밖에 안 돼요. 감정평가사 되고요. 공인중개사 되는데 해당 분야에 5년 종사해야 되고요.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을 가진 자는요. 해당 분야에 3년만 종사해도 괜찮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회사는 자자 하시면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만 버스 내부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회계 처리는 항상 금융위원회가 됩니다. 회계 처리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결의 주총에 열어서 결의 있어야 되고요. 국장이 인가만 받으면 전환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저랑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1번 문제 가볼까요? 이게 이제 3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되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정평가사는요 3년 아닙니다. 이거 5년입니다. 틀렸고. 공인중개사 5년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3년 안 됩니다. 이거 석사 기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 맞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니은 니을 2개, 답은 3번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시행령에 있는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거.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제목 확인하시죠.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려면 평가사 중개사로서 5년,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가지고 있으면 3년 그랬고요. 1번, 2번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리고 외국 부동산 투자회사에 일단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부동산 사고 팔고 취득처분, 그리고 관계자라 그래요. 관리개발 자문 업무에 3년 더 종사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종사하고 사고 팔고 업무, 그리고 관계자 관리 개발 자문 업무에 3년 이상 더 종사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시행령까지 빡빡 긁으면 그렇습니다. 자격증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두 번째는 학위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년,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데 일단 몇 년 종사하고 5년 종사하고, 부동산 사고 파는 업무, 취득 처분, 관계자, 관리, 개발, 자문 업무에 3년 이상 더 종사하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가 있다. 요거까지 하시면 거의 물샐 틈 없는 시행령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27번 테마까지가 바로 부동산 금융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부동산 개발론을 가도록 할 건데, 개발론은 간단합니다. 테마 4개 구성이고요. 부동산 개발 볼 거고, 개발의 유형 볼 거고, 부동산 관리하고 마케팅하고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부동산 개발론 드디어 이제 30번째 테마로 들어갑니다. 총 40개 테마가 있거든요. 30번째 테마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영상 부동산 개발론에서 만나요. 안녕.